또 기가 차네, 기가. 당시에 한남동 공간 출입 규정 자체가 아니, 제 얘기는 백재건 교수하고 국방부 출입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남동 출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한남동에는 외교 지금 한남동이지 않습니까? 이 국방부 출입 기록에 김용현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은폐하는 거지. 윤석열이 저지른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범죄 혐의 하나만 더 엊그저께 또 새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셨던데 그 이제 북한에 그 무인기 보내가지고 한 거하고 이렇게 무력 충돌을 유발한 그것도 새로 좀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좀 들려주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냥 일종의 촉입니다.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의 촉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6월 4일 날 페이스북을 올려서 이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거라는 뭐 예측을 해서 많이 혼도 나긴 했는데 군사적 대응이 상당히 그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혹은 남북 관계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서 합참에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거, 대북 전단을 이제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의 남북 관계 발전법상의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거, 보내는 걸 금지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그 결정과는 관계없이 현행법상의 승인받은 거에 한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단체들은 아예 합참에다가 항공안전법상에 명시된 승인, 합참의 승인을 받아서 대북전단을 보내기로 돼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가 북한의 도발을 군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기를 보내는데 우리는 무인기를 보낼 수 있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군사적인 작전으로서 무인기를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게 하는 무인기를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내서 야 공격해줘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도가 높은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너무 심하게 들려서 무인기의 특성은 은밀하게 침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건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은밀이 아니라 동네방네 다 떠들어. 그리고 평양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평양 방공권이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도 뭐 P-73가 있고 뭐 R75가 있잖아요. 비행 제한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행 금지를 시키는 게 있는데 북한은 더 심해요. 그래서 평양 상공에 제가 표현하는 걸로 치면 파리 한 마리도 날아들지 못하게끔 6.25 때 엄청 공습당했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전집을 보면 평양에 온전한 가옥 2채밖에 없었다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양 방공이 엄청 강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밤에는 특히나 안 해요. 근데 2km 상공에서도 들리는 무인기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의도된 거죠. 만일 조용하게 은밀하게 평양까지 가서 걸렸어. 이거는 군사작전 영역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군사작전으로 있을 그럼요. 수 있죠. 그거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보내더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1월부터 서해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뭐냐면 김용현과 신원식을 주축으로 하는 이 안보 라인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어떤 학습 효과냐면 2015년에 대북전단 목함지뢰 이후에 대북전단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사포로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하고 낙탄이 우리 접경 지역 이제 민가에 떨어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학습을 좀 받았다. 그 다음에 연평도 2010년 연평도 포고에서 학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서해에서 대규모 자주포, K9 자주포, 그 다음에 이제 천모 다연장, 그 다음에 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300여 발을 발사하거든요. 이게 연평도 학습 효과예요. 한국군이. 예. 그러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안 따르는 걸 알잖아요. 비상계엄은. 그럼 북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단 한 발만 우리 영토로 한 발만 총알만 쏘아주면 대응 사격을 충분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번 하면 북한이 또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국지전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전국 계엄으로 네. 네. 비상계엄을 하면 완전히 성공이죠. 그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HID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왜 반응을 안 했을까요? 러시아로 군인들 보낸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내외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인 영향으로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에 방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을 10만 명을 동원해서 우리 박정희가 했던 새마을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려는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을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건설에 생산 현장으로 몇십만씩 동원하잖아요. 동원하고 있고 때마침 이제 뭐가 벌어졌냐면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맺었고 동맹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파병까지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한이 대응을 하려면 한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선과 그다음에 남한 전선.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막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지속성에 근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적 방어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해선 경의선을 폭파하면서 방벽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국에 대해서 공격할 의향이 없다.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을 보냈으면 당연히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적 대응을 안 하고 오물풍선으로 맞서요. 예. 그 두 개의 전선 얘기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에도 힘을 써야 되고 남한에도 힘을 써야 된다. 어렵죠. 전선이 두 개가 되면. 나치 독일도 그 왜 영국, 미국하고 서부 전선, 러시아하고 동부 전선 두 개로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치도 망했는데 하물며 북한이.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내외적 정치 환경 자체가 그랬고요. 만일 러시아와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땐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에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립하는 모습이 결국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그러니까 상당히. 러시아라는 기댈 데가 있으니까 남한에서 자꾸 깐족대면서 코털 뽑아도 그냥 됐어 하고 치워버리고 자기네 할 일만 하는. 그 특이한 패턴을 보시면 뭐냐면 북한의 특이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을 안 보냅니다. 우리 대북 전단 보내고 나서 보내요.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면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금은 오물풍선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내니까 북한에서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항상 북한은 군사적 대응 조치를 빼고 이게 비군사적 영역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 대북 확성기도 보면요. 본인들이 제가 해병대 이사단을 연말에 다녀왔는데 이 확성기에 막 귀신 소리 내고 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더 힘들어요. 그쪽 사람, 북한 사람들이? 우리 접경 지역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이 소음도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대북 확성기에다가도 사격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고 15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례성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측면도 좀 있었죠. 진짜 대통령 하나 잘 뽑아야겠습니다. 이 저 백령도나 뭐 저 150마일, 55마일 휴전선에서 그 우리 장병들 그 소음으로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만일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멈추면 바로 북한도 멈춥니다. 그렇죠. 자, 군대 그 저 자제죠. 아직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많이 가는데
자제들 그 군대에 보낸 그 부모님들 이 방송 보시고 좀 압력 좀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고 이번에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이 계엄 시도 내지는 북한의 어떤 도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판정으로 갈 건데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도 있나요? 대북전단이 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냈다고 하고요. 대북전단을 상당한 양의 대북전단을 군이 제작해서 뿌렸다. 그래서 민간 단체가 아니고. 네, 군이. 그래서 이제 퍼즐이 좀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현안 질의 때 국군 심리전단장을 불러 세워서 제보를 받고 불러 세워서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서 뿌렸죠. 이랬더니 그쪽에서는 이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어제 조선일보가 그거를 받아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외환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외환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합참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을 막지 않은 이유. 법에 항공안전법에 나와 있는 규정된 거를 안 한 이유. 군에서 막 제작해서 뿌리기 때문에 안 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외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 불발됐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부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외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임 중인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범죄, 내란과 외환 중에서 외환까지 두 가지를 다 범하고 있다. 외환이라는 게 외국 돈이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초래하는 그런 거.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디 한나라당인가 뭐 어디 총풍 사건. 북한하고 직접 연결해 갖고 우리한테 좀 쏘아달라.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총풍 사건. 이제 북한에다가 국정원 요원 통해 가지고 도발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때 판례를 보면 그때는 이제 외환죄가 적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을 이제 하나의 국가로 보지를 않은 거죠. 반국가 단체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가 있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란 외환도 이제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방금도 부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북전단 일부를 민간단체가 아니라 군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군이 또 도발도 허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군이 국내 정치에 이용당하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개입하게 되는 이 현상 굉장히 후진국적인 현상인데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2월에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써서 혼쭐이 났잖아요. 그때. 그 책을 저희 회사로 가져오시지. 아니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요. 대변인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4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제목이 권력과 안보인데 4개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언론 권력. 언론이 이제 국방을 흔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권력. 청와대 권력. 인수위 권력. 인수위 권력은 대통령실 이전이죠. 이 4개 권력이 국방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꼭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흔들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예언자적 책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김용현을 제2의 차지철이 될 것이다. 책에 이제 포함을 시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정말 군을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군을 흔든 거잖아요. 그거 책에 쓴 내용하고 그대로 뭐 이게 구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고별 인터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이제 군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다음에 정치가 군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고별 멘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군이 흔들리고 정치에 흔들리고 인사 때문인가요? 승진, 뭐 보직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나요?
대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계엄이 나왔을 때 TV 보고 알았다 사령관들이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특전사령관 빼고. 근데 이게 전부 진급에 보직에 회유 당한 거예요. 그리고 면면을 보세요. 다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지금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계엄 사령관을 빼고는 한 번 밀린 사람들이죠. 한 번이 아니에요. 두세 번씩 밀린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조선시대 보면 성은을 입은 거죠. 승진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국방장관. 네. 그걸 또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잖아요. 막 이 구구 유튜브 생방송을 이제 카톡을 통해서 보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게 성폭력 혐의로 1년 6개월 받아서 불명예 제대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김용군인가 이제 국방조사본부에 있던 사람인데 군사경찰 있던 사람이 댓글 조작으로 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어. 문상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단장하고 그냥 형사 고발전 갔어요. 정보사령관 문상호 형사 고발전 갔죠. 그 다음에 그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 우리 국무원에 의해서 우리 블랙 요원들 명단 유출, 중국에 명단 유출. 그게 문상호 아니에요. 그럼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유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원식 장관이 있었으면 이 11월에 장군 인사가 있었잖아요. 장군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영현이 보냈다고 한참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계엄 세팅을 해놨잖아요. 세팅했는데 신원식이가 와서 신원식이 장군 인사를 하잖아요. 진급 인사를 해버리잖아. 그럼 삼성 장군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군 공군 같이 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 장군들을 만들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김용현이 신원식한테 계속 압력을 행사해서 쿠데타 때 움직일 수 있는 이 세팅을 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작년 말 인사에서 신원식이 독자적으로 하면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아니 삼성 장군은 진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공군은 시켰단 말이에요. 5-6명씩. 예? 그러니까 이 시켰는데 육군도 시켜야 하잖아요. 더 많은 병력인데 거의 40만 가까이 되는 병력이 삼성 장군이 나와야 정상인데 육군 장선 진급 삼성 장군 한 명도 안 시켰어요. 시키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바꿔야 되니까. 다 옮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엄의 인사 시스템적으로 이게 싹 완비가 됐는데 신원식을 빨리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원식 장관 바뀔 때 제가 꾸준히 얘기했어요. 계엄 전부터 이건 계엄의 인사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다들 뭐 기사도 안 내주고 했지만 근데 세팅이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신원식이가 인사를 대통령한테 장군 진급을 제청을 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원식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장관이 최소한 장군 인사는 마무리하고 보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례가 없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전례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장관들한테 한 번쯤의 장군 인사는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빼서 야 너도 섭섭 안 하게 안보실장으로 보내줄게 해서 이제 안보실장으로 보내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이 축구 시합으로 치면 너는 공격수, 수비수, 라이트윙, 뭐 레프트윙 다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아예 인사를 해버리고 12월 3일로 쿠데타 날짜를 잡은 거네. 그리고 문상호도 신원식 장관이 와서 그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하 여단장하고 밑에 여단장하고 형사 막 하고 있는 그 사령관을 쓰면 안 되잖아요. 영이 안 서잖아. 그래서 빼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딱 4일 만에 장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그놈의 승진 인사.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렇게 위에 충성하는 게 제가 검찰에 있는 뭐 좀 양심적인 분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검사장 정도를 하고 나가야 나중에 전관예우 받을 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는데요.
그 수입을 미래 수입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냥 굽신굽신 된다고 하더라고요. 군도 말하자면 그 승진을 해서 뭘 잘 마무리를 해야 나중에 또 방위산업체도 가고. 여기에 충분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루저들. 안 되는 사람들. 조금 물 먹은 사람.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급. 그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급 발표일에는요 묘지 뚜껑이 들썩인대요. 벌떡 일어난대요? 묘지 뚜껑이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 그 군인들 묘지 뚜껑이 들썩인다고요. 혹시 내가 진급 자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인들이 진급에 민감하죠. 그리고 왜 민감하냐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고 나이 정년이라는 게 그리고 너무 일찍 나와요. 소령 뭐 진급 못하면 뭐 45세, 뭐 중령은 만 52세, 뭐 대령은 56세. 그러면 지금 세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뭐 월급이 상당히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급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급 떨어진 이 소외된 루저들 착착 끄집어서 진급 시켜주면 아니 충성을 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도 다 장군까지 했잖아요. 아니요. 지금 국회에서 보세요. 김병주 의원님이 사성 장군이야. 저기 이제 그 한기호가 삼성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득이 또 투스타. 그 다음에 이제 강선영이 원스타예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 장군 그 장군들하고 사성 장군들하고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냥 전혀 제대를 했어도 그래요. 이거 지금 뭐 개헌하자는 사람은 분위기를 깨려는 사람인데 어쨌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뭐 개헌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군 인사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특히 그 대통령이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리고 통수권에는 군령권과 군정권이 있는데 군령이란 건 이제 작전 지시하는 거고 군정 인사나 뭐 이런 조직 개편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 보좌관 할 때 법을 하나 낸 게 있었어요. 지금은 김종대 의원보다 훨씬 멋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워낙 제가 가장 존경하는 손가락으로 꼽으면 김종대 의원도 들어가는데 워낙 열심히 하셔갖고요. 독서량도 어마어마하고 많이 배웠죠. 그다음에 우리 최재천 의원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재천 의원 보좌관도 했거든요. 그죠. 그분도 그 노력하는 거나 이 전략적인 마인드 지도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아니 냉철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냉철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배워서 그분들하고는 제가 교류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한테 배운 냉철함에 비춰보건데 군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장관을 문민화시켜야 돼요. 장관을. 왜냐하면 장관을 문민화시키지 않으면요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나고 진급을 빌미로 해서. 근데 장관이 맞으면 군 출신이 아니면 군을 모르잖아요. 아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국방부에 파견이 아니라 근무하는 행정관료라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장관을 문민화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장관을 민간에 있는 분들 중에 할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종대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안규백 위원장님도 계시고, 뭐 민웅철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실 군에 대해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니 뭐 포드 CEO 자동차 CEO는 국방부 장관 안 했습니까? 에스퍼 기업인인데 국방부 장관 안 했습니까? 이거는 경영의 문제예요. 국방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령권은 합참무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합참무장이 군서의 완전한 일이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합참무장이 장관 보좌만 군령 보좌만 잘하면 돼요. 근데 마치 국방부 장관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국방부 장관 군 출신이 아니면 저 또 막 비판 엄청 나오겠지만
뭐 마치 국방 뭐 남북이 분단돼 사관학교 출신 아니면 특히 뭐 남북이 분단돼 있는데 뭐 저거는 사관학교 출신이 나와서 국방부 장관을 문민을 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부 부처는요 운영과 경영이에요. 그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지.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전부 군 출신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 개의 사례밖에 없어요. 오스틴하고 매티스하고 그 52년대 합참의장했던 누구야? 그 50년대 세 분밖에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 장군 출신은. 미국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학연, 지연, 혈연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된다. 네. 이 군인들하고의 뭐 학교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거 아닌 사람이. 예, 그래야만이 제대로 군이 민주화가 되고 이런 사태도 발생 안 하는 건데. 여자가 오면 더 멋있겠네요. 아니 저 프랑스는 그 장관이 여성이잖아요. 저 독일도 여성 장관이 그래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대변인 할 때 프랑스 이제 국방 외교차 장관님 모시고 왔는데 장관이 여성이더라고요. 상당히 장관이 여성이라고 뭐 전투 못 하는 건 아니죠. 더 잘 그렇죠. 푸근하게 감싸주는 행정을 해서 전투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군복에 대한 예우 차원, 존경 차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사성 장군이 군서열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무슨 상황만 발생하면 뭐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참 쓸데없는 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계엄 쿠데타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의 운명 또 왜 군이 이렇게 말려들었는가 말씀드렸고 대안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40분 정도 됐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더 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선 항공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희생자분들하고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재발이 방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고하러 가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결국은 저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하나는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권 분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서 부승찬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국방위에 훌륭하신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박선원 의원도 뭐 빼놓을 수 없죠. 정보위에서 이런 분들이 이 두각을 나타냈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일을 좀 하시면 좋겠다. 특히 우리 부승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 군을 알고 현재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뭐 앞으로 좀 더 활동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